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6일 목요일에 이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사망자는 최소 240명을 넘어섰고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샘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남성을 끌어냅니다. 강진 발생 다음 날 구조된 30대 남성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실종자 이름을 애타게 외쳐보고 뭔가 소리가 들리자 주먹을 들어올린 뒤 생존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양동이와 맨손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odavía tenemos una ventana grande, tenemos aproximadamente 24 horas más para poder encontrar esperanza o tener esperanza de vida. Nosotros, o nuestra gran ventaja es que pueden haber espacios vitales aislados. 구조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미 확인된 사망자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 신고가 2,000건에 달하고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Nos encontramos con esto. No hemos podido rescatar a la señora. No sabemos si está viva o muerta. 칼리 병원에선 여러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거리에서 임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옥 5,000채와 24개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참사에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강진을 21세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수출 3위로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인 커피 주요 산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종식과 동결자금 해제 등을 제시하며 미국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홍해 항로에서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6명이 숨지면서 중동의 에너지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은정 특파원. 먼저 이란 쪽에서 새로 나온 입장이 꽤 강경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다시 못 박았다고요? 네, 이란 새 안보 수장이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와 면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포함한 영내 모든 전쟁의 종식 등 기타 조건 이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봉쇄 유지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맞서서 미국도 지난 50년간 이란이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기존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무조건 항복을 외치던 미국이 결국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란이 전쟁과 외교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تسلیم بدون قید و شرط و همون دشمن بعد از تقریبا 20 روز التماس میکرد برای مذاکره. 네, 그리고 홍해 쪽 후티 반군의 공격도 훨씬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상선 공격에 따른 사망자도 나왔다고요? 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해 선원 4명과 정부군 2명이 숨졌다고 예멘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멘 교통부는 후티 반군이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미사일 발사 뒤 화재 선박에 구조대원들이 접근한 상황에서 2차 공격이 가해졌고 이 과정에서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측은 그러나 자신들의 소행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소행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 피해가 됩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매체인 사바통신은 군수 물자를 수송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는데 예멘 정부가 밝힌 선박과 같은 벤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에너지 수송로인 홍해에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죠. 네,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오만반을 통과해 이란 항구로 향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위반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 민간인 승무원들이 미군의 거듭된 경보를 무시해 미 해군 헬리콥터가 기관실을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 이후 12번째이자 지난달 봉쇄 재개 이후 3번째 선박 타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C는 현지 시간 10일 미군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승리할 보장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보다 1.4% 올랐습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최근 며칠간의 신호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향한 태풍 2개가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비는 동해안에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중 고기압은 물러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극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남긴 가뭄입니다.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은 68mm, 평년의 5분의 1 수준, 역대 최저입니다. 이번 달에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 대구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태풍도 영남권 가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지나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비구름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면서는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동해로 빠져나온 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비구름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그 비구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뒤 남긴 비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열흘 정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조금 전 고용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전체 취업자는 2,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9만 1,000명, 40대는 3만 1,000명 줄었습니다. 청년층은 45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 감소했고 반면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60대는 취업자가 23만 1,000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이 17만 3천 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4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농림어업은 8만 명, 제조업 6만 8천 명, 건설업은 5만 7천 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난밤 전국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고 달리다 불까지 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태민 기자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가장자리에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강변북로 성수동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곧장 대피해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기대 쓰러져 있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 앞부분과 뒤틀린 차축이 사고 당시 큰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3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쓰러지면서 50대 운전자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다른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는 1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 진화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5km가량 긴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타이어가 터지며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요즘 화재가 많습니다. 어제 서울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난 집에는 뇌병변 장애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있었는데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꼭대기층 세대를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위로 솟구치는 가운데 소방차가 사다리를 끝까지 펴고 물을 분사합니다. 오후 5시쯤 서울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누가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불꽃이 이만했어요. 이만하더만 1초도 안 돼서 불이 막 와요 막. 아파트 주민 40명이 급하게 대피했고 불은 집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집에 살던 일가족 3명 중 2명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로 60대 아버지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라 변을 피했습니다. 또 이 가족은 의료수급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편한데 마음 많이 들었어.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 복지관에 밥 드시러 가더라고. 엄마도 불편했고. 경찰은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모자가 숨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과 현장 감식을 벌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평택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는데요. 불은 창고 2개 동을 태우고 9시간여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뒤섞여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화염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평택 청부급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하며 신고가 이뤄졌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에서 화염을 발견해 즉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길다랗게 쭉 뻗어나가가지고 먹구름이 얼핏 보면 그냥 구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큰 화재였습니다.
창고 직원들이 이미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근 공장 기숙사에 있던 12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7개 건물 가운데 2개 동을 태운 끝에 9시간여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창고입니다. 벽과 기둥이 시커멓게 불에 탔고 철골 구조물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석유나 알코올 같은 인화성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인근 4개 시도와 밤샘 총력 진화에 나섰고 불이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인화물질 창고에서 시작된 큰 불이 2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0시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시작된 화재를 어젯밤 9시 20분쯤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 간 엇박자가 있다는 등의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적 과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며 애초에 누더기로 만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코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4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연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콜롬비아 지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모 7.4의 강진이 덮친 이후 골든타임 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조와 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재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까지 콜롬비아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240명을 넘겼습니다. 1999년에는 1,200명이나 사망한 적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때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제 오전 7시 30분경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규모가 7.4. 그래서 역대 지금 콜롬비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가장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확인된 사망자 수만 한 250여 명 이상 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구조라든지 수색 과정,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또 이를테면 부상자라든지 또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보다 큰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각 지역별로는요, 사실은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공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로,
통신망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면서 뭐 주민들이 불편함과 동시에 또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학 병원이 붕괴가 되면서 그 안에 있던 환자들 이런 부분들 치료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또 부상자들에 대한 또 이 처치라든지 또 응급 의료 행위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초반 72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고립됐을 때 물이라든지 또 음식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대략 한 72시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72시간 이후에도 뭐 생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72시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생존 가능성은 떨어지는데요. 탈수 증상이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저체온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무엇인가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면 압박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생존 확률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72시간 이내에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어떤 구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도시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긴급하게 또 빨리 복구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구조 활동이나 또 이를테면 도시 기능의 정상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발생한 이후에 초기에 얼마나 빨리 이런 분들이 복구가 되느냐 하는 시간이 대략 이틀에서 3일 정도 이 정도를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 취재진들에 의하면 도시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작은 두드림이나 어떤 구조 신호 같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 조용히 그 현장에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동도 구조 상황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지진 초기에 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이제 구조할 수 있느냐가 이제 성패가 달리는데요. 이럴 때 사실은 이 고립되신 분들께서 뭐 두드림이나 외침 이런 것들로 바깥쪽에 본인의 생존 상황들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미세한 소리라도 이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소음이 최소화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지금 해당 피해 지역의 주민분들, 시민분들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첨단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생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후에 이제 전문적인 구조 장비 또 그런 구조 인력들이 현장에서 이제 투입되게 되면 사실 현장의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근데 그렇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예. 참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지금 이번 지진은 그 규모 7.4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당연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도시 시스템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7.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도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대부분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초대형 지진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갖춰지는 것들은 아니라 중형 지진, 뭐 이를테면 규모로 치면 한 4, 5 정도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특별한 안전이 필요한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안전도를 요구해서 내진 설계들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인프라, 이를테면 여기 송배전선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송수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자체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건물들의 내진 보강이라든지 내진 설계는 상당 부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오히려 지하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배선이라든지 송수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내진을 강화하거나 또 내진 설계를 이전에 지어졌던 것들을 내진 설계로 다시 보강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인프라들이 사실은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원전이라든지 반도체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내진 설계, 그래서 진도 7 이상의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자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붕괴가 되는 것들의 위험보다도 그 안에 있는 발전 시설, 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원료가 되는 이런 이제
핵물질 이런 것들이 사실 누출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진 때 들어보신 것처럼 활성단층이라고 하는 혹시라도 가능성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력이 있었던 이런 단층 때도 피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게끔 하는 등 상당히 각별한 안전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작은 떨림이라도 사실 전체 공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진 설계라든지 또 주요 기기에 대한 내진보다도 좀 더 강한 면진이라든지 재진 설비 이런 것들도 이제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사실 이런 대형 반도체 공장에 자문을 하면서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성이 없어도 이런 것들까지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본인 생산 설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또 이를테면 대비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협력사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송하거나 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 공장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생산 설비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이런 지진에 대비가 돼야 되는 이런 숙제들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일본과 중국의 태풍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이 태풍이 그 방향이 역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본 열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는데 이번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러면 바람보다 비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 오면서 사실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사실 이제 서쪽으로 들어와서 사실 남쪽이나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태풍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일본의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어떤 현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이 극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후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굉장히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다면 이번에는 비도 굉장히 많이 동반할 수 있어서 바람과 비 이 두 가지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일본 구마모토도 지진의 피해가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태풍까지 오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현장 상황 괜찮을까요? 예, 사실은 이렇게 지진으로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또 이를테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한 비와 바람이 동반이 된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자연재난들이 하나가 발생한 이후에 뭐 이를테면 복구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기상현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에 폭염이라든지 가뭄이 이어지면서 사실 그 피해를 더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지역도 사실은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비나 바람이 많이 온다면 추가적인 붕괴의 우려라든지 또 산사태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 혹은 또 대비가 어렵다면 사실은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해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이제 가을이 되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 태풍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상당 부분 과거보다는 대비라든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험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거의 오질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제주도라든지 일부 지역 이외에는 이를테면 내륙에 있는 분들은 태풍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대비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태풍이 과연 한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태풍이 오는 시기에 이런 태풍의 발생할 때 행동 요령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또 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기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당장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닥친다면 그래도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존 배낭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생존 배낭은 뭐 지진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태풍이라든지 또 집중호우 상황에서 고립됐을 때 필요한 용품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단전 단수를 대비해서 식수라든지 또 이를테면
고열량의 어떤 음식들, 일단 비스켓이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초콜릿 같은 이런 이제 음식들, 비상식량들을 조금 갖춰 놓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휴대폰, 또 휴대폰 배터리 혹은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를테면 휴대용 조명들 이런 것들 갖춰 놓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싸놓고 보관해 놓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할 시기, 이렇게 태풍이 앞서서 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들 필요해 보겠고요. 또 이런 재난 배낭, 생존 배낭 이외에도요. 항상 재난 상황 시에 무리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이를테면 재난 방송이라든지 또 주변에 재난 대피소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미리 확인해 두셔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동하거나 대피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유비무환이니까요. 생존 배낭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대피 요령까지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추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농산물 시장에는 이색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매대의 농산물을 진열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한 겁니다. 높은 온도에 자칫 시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 상자에 농산물 이름만 적어두고 손님이 찾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보면 밖에다가 내놓으면 녹기도 하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어렵게 시금치를 구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상인들도 잘 들여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016원으로 지난달 1,088원보다 85% 올랐습니다. 적상추는 31%, 애호박은 45%, 열무는 80% 상승했습니다.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폭염도 있지만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데 상인들은 추석까지 오름세가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싸다는 건 좀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잡았다가도 그냥 놓고 가요.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시장 상인들의 근심은 늘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여야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혼 동료 세제냐고 꼬집었고,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민주당에서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폭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로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대응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단계적인 그 시행을 통해서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각종 규제를 내놓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기류는 결국 졸속 추진 인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공급 대책이 늦어진 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안 하잖아요. 또 새로운 대책 마련해서 뭐 합니까? 서울시가 안 할 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만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조만간 오 시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부터 각종 규제 완화까지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회의에선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민생 발목 잡기란 여당과 핑계대지 말란 야당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확대엔 일부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아파트 맞교환까지 등장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압구정에서 유행하는 절세법이라며 집 맞교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를 예시로 매도 시점을 늦출수록 세금이 커진다는 내용과 함께 세금을 아끼기 위한 3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17억 원에 매입해 거주한 집의 현재 시세가 65억 원일 경우 2029년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 차익 중 10억 원만 공제받아 양도세가 1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현행법의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아야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같은 단지 안에서 집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해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 수준으로 높여놓으면 이후 해당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양도시 세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같은 단지에 계속 살 수 있으니 생활의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른바 신종 꼼수 절세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편법이 많아지면 집값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대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간결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기 평택에서 30대 여성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느닷없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여성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140여 차례 상습 투약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병원 회복실에서 나온 환자가 수납 창구로 향합니다. 망설이는 듯 머리를 감싸더니 병원 밖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수면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약받은 뒤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30대 여성 A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버린 겁니다. 다른 자국이 있더라고요. 여기 왜 멍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다른 병원에서 수액 맞은 거라고. YTN 취재 결과 A씨는 이 병원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수면 진정제를 상습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프로포폴은 52번, 미다졸람은 22번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펜타닐, 케타민,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도 역시 수십 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수원, 평택 등 수도권 병원 67곳을 훑으며 사실상 의료 쇼핑을 한 겁니다. 1년 동안 확인된 마약류 투약 횟수만 140번이 넘는데 기간을 늘려잡으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역 의료계에서는 A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수면 진정제를 투약받고 도주했다는 경험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피해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포포를 계속 이렇게 많이 맞았다는 것은 이 범법 행위야. 경찰서에서 와서 자기네들도 보고 깜짝 놀라서 빨리 이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에도 A씨의 프로포폴 쇼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서울 중랑구청도 프로포폴 남용이 의심된다며 최근 A씨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다슬기 채취인데요. 최근 보름 동안 무려 9명이나 숨졌습니다. 얕은 물에서 하는 비교적 가벼운 활동인데 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 다슬기 채취 관련 사고는 오랜만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32명이나 피해를 봤는데요. 해마다 10명 이상이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목숨을 잃는 겁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는데 이들 상당수가 외지인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하천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방문객들이 무리하게 채취에 나섰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럼 어쩌다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 다슬기가 서식하는 곳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다슬기는 수심이 얕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서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바지 좀 걷고 들어가면 되겠지 하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물살이 꽤 거센 데다 바닥은 이기 때문에 아주 미끄러운데요. 이런 곳에서 몸을 숙이고 무거운 돌을 헤집다가 순식간에 중심이 무너져 물살에 휩쓸리는 겁니다. 이런데도 채취객들은 가벼운 활동이라고 생각해 안전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혼자 물에 들어가거나 야행성인 다슬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밤에 작업하기도 하는데요. 동료가 없으면 사고를 당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특히 야간에는 발견 자체가 어려우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사고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당연히 음주 상태나 야간에 작업하는 건 삼가야 하고요. 너무 더운 날에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무리해선 안 됩니다. 다슬기 채취 결코 만만한 활동이 아닙니다. 방심하지 말고 안전 수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을 포함해 장윤기 사건 초기 지휘 라인에 있던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 전 국수본부장은 장윤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경 정도 검경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스토킹과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성 청소년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박 전 국수본부장을 포함해 5명을 추가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입건 피의자엔 당시 국수본 형사과장 등 경찰 지휘 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부의 병합 수사를 3차례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국수본 지휘에 따라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은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경찰관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계장 등 4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위험물이 보관돼 있던 평택 창고에서 난 불이 2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서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정영수 기자. 네,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 창고 앞입니다. 네, 어제는 접근조차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 가까이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제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가까이에 가서 직접 화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났던 창고 건물 2동은 완전히 뼈대만 남은 상태였고 완전히 다 휘어져서 제대로 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도 여전합니다. 또 불은 다 꺼졌지만 하얀 연기가 화재 현장 곳곳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화학 물질이 남아있는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 소방당국은 오늘 중장비를 동원해서 남은 화학물질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새벽 경기도 평택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고 21시간 만인 어젯밤 9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창고에는 인화성 화학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 한때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됐습니다. 네, 화재 원인은 아직 안 나왔죠? 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창고 내부 CCTV를 확인하고 발화점과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정확히 창고 안에 어떤 화학 물질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창고 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들이 다량 보관되어 있었던 만큼 이 물질들이 불에 타면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 당국이 주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적인 화재 현장 수준을 넘어서는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 창고 앞에서 YTN 정윤수입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교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고성능 폭발물을 설치했고 내일 오후 1시에 터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협박글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폭발물이 설치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 교정시설에도 방호 강화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귀국길에 주변의 눈을 속여 위장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골프 치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방공 미사일 차량과 F-16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암살 위협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계단에서 손을 흔들고선 창문이 모두 내려진 전용기 에어포스1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단과 수행원들이 탑승하는 사이 전용기 아래 서 있던 기내식 트럭이 뒤에 기다리던 미 군용기 C-32A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기내식 트럭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군용기로 몰래 옮겨 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이란에 신뢰할 만한 요격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만 작전을 펼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어포스1은 트럼프 대통령 대신 미끼 역할을 하게 된 기자단과 수행원만 태우고 중간 기착지인 영국 공군 기지에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이곳에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용기로 다시 갈아타고 난 다음 기자들에게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Were you aware of any credible threat by Iran against Air Well, Force I have On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before you. But if I go, you go, right? But was there a So specific threat today? perhaps someday you want to change professions. 미국은 5달 넘게 끝내지 못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암살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트럼프가 방문한 골프장에는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군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missiles or drones. 이날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가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지나가자 F-16 전투기 2대가 즉각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2,000km 떨어진 곳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러시아 에너지 시설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후방 에너지 시설을 또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튜멘주 토볼스크의 석유 화학 공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200km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 에너지 공급망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니즈네캄스크도 국경에서 1,200km 떨어진 에너지 거점입니다. 국경 6,000km 밖의 극동지역 정유 공장에선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도 키이우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습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치르콘 미사일, 유도 항공폭탄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북한산 장비를 들여와 전쟁을 더 키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Зараз готуються розмістити на своїй території ще додатковий контингент корейців.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북한군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받았다며
한국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50발의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이미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또 거기에 더해 청와대 춘추관장의 주택 무단 증축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상호 춘추관장, 청와대 내의 다주택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본인이 이사 갈 때 그 주차장 쪽에 원룸이 하나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데 불법 증축인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몰랐다고 해서 잘못을 뭐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아까 앵커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폐버스 논란으로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가 지금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금 주택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면 정책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 있고 정책 신뢰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거를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사표를 그냥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징계를 절차를 밟은 이후에 그런 다음에 면직 처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들은 혹시나 본인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불법 증축이나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좀 바로 기강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점검도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상우 춘추관장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주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언급해 주신 대로 청와대는 사표 수리가 아닌 징계 후 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심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는 뭐 지금 연일 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악재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상우 춘추 관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까 거기서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이 문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알게 됐으면 즉시 시정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저는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주택인데 청와대를 들어갈 때 이걸 매각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훈 전 국토교통 비서관 역시도 다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채 LH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한 것,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들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황희 의원의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좀 더 결연한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황희 의원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시키는 정도의 조치는 해야지 저는 민심이 그래도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체 의견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나왔는데요. 20대, 30대에서는 과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2030 세대를 공략한 그런 발언들, 언급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뼈아프죠. 원래 2030 세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었는데 이제 그게 과거 얘기가 돼버리고 있죠. 특히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지 기반이었던 2030이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아주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마음을 떠나게 되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정책 몇 개 내놓는다고 뭐 청년과 관련된 주택 정책, 자 공급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내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떠난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을 처음에 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세제 개편 아닙니다. 정부의 안을 내놓고 이제 국회에서 이걸 치열하게 토론을 할 텐데 당장 우리 당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발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국회의원들도 반발 의견이 나오고 다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발 의견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미지는 줄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민심을 조금 더 청취하고 좀 녹아낸 다음에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안 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더기 세제안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죠. 정책은 진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수정 보완하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제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웃으면서 농담 섞인 쪽으로 이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혼란, 국민들이 보고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과연 그렇게 가볍게 이 사안을 다룰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부터 좀 들었습니다. 이 정부 정책 하나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번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과세를 강화한다는 그런 안을 내놨을 뿐인데 벌써부터 많은 집주인들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세입자들 나가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월세 난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수정한다는 의지는 내비치고 있지만 이 정책에서 이념을 쏙 빼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대안을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옳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경고음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은 방향은 옳은데 일부 이 저항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 저는 이렇게 좀 들렸습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이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것이 과거 정부 사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주택안정 TF 첫 회의를 연다고 하고 내일 의총에서도 세제 개편안,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뭔가 정부안과 다른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수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개편안은 수정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지적하신 비거주 1주택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서울에 있는 서울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은 수정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또 말씀해 주신 이 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게 당장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급 대책이라는 게 정말 서울 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 대책은 당 차원에서의 논의는 결국 국민들께 어떻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 자꾸 바뀐다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도 굳건하게 뭔가 지금 정부 정책을 당이 뒷받침해준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세제 개편하는 수정의 여지가 있지만 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아마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그거에 뒷받침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좀 보도록 하죠.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공개 퇴진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만 7천 명이 장 대표 퇴진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맞불 형식으로 장동혁 팬카페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당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굉장히 소중하죠. 하지만 이렇게 당대표의 거취를 두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온당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분이 2만 7천여 명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전체 당원의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 물론 소중하지만 일부가 당대표 퇴진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당을 쉽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견은 소중하지만 네. 그 방식이나 그 내용을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의견이 정말 대다수의 당원들에게 존재한다면 우리 당원 단계에 보면 당원 소환제가 있습니다. 네. 당원 소환제는 책임 당원이 한 20% 정도가 서명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당원 소환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퇴진 축구단체에서 33명의 중진 또 현역 의원들에게 입장을 물었더니 한 명도 답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의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그분들의 의견이 지금 전체 당의 소수 의견이라는 걸 방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다라고 한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면서 든 것이 지방선거 참패라는 원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이미 끝난 지 2달이 한참 지난 시기예요. 이미 당대표의 거취 문제는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렇게 당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과정이 있었죠? 지방선거 이후에 이 참정권 침해 특검, 저희 국민의힘의 요구가 관철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 세금 실정 이런 것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특검에서 온전히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부동산 실정, 잘못된 세금 정책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런 것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당대표의 거취 문제만을 두고 당내에서 다툼을 벌이는 건 오히려 대여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 대표 퇴진 주장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장 대표의 사퇴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예. 정치는 뭐 숫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 명 뭐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일은 만무하겠죠. 사실 정치에서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지방선거 직후에 이후에 원래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타이밍에 참 공교롭게도 뭐 선관위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또 장동혁 대표가 뭔가 올인하고 거기에 또 공교롭게 비당권파들의 뭔가 설화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이어 잇따라 터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역대 최장기 당대표가 지금 한 2달만 더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3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지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버틸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계속 버티는 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호남 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 오늘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는데 글쎄요. 최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하죠. 전체 순위를 보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호남과 서울을 떼서 한번 볼까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는 걸로 나왔고 서울은 박빙 양상입니다. 이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대세는 좀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건은 호남과 수도권을 거치면서 과반 득표를 김민석 후보가 할 것인가 아닌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과반 득표를 못한다 하더라도 3등으로 예상이 되는 송영길 후보의 2순위표가 이제 선호투표제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송영길 후보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2순위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은 김민석 후보를 2순위로 지지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석 후보로의 흐름이 지금 사실상 굳혀져 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내심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여당 내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된다면 그 노선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공소 취소 특검 또다시 재차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경고하지 못하는 그런 당대표가 나온다면 저는 국민이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호남에서 과연 그렇게 여론조사처럼 큰 표 차가 날까? 저는 이런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호남에서 60% 이상 득표를 이미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인 바가 있고 결국 30%의 여론조사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대구, 경남, 경북 이런 지역에서는 가중치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우리 예상대로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청래 후보가 40% 후반대를 득표를 해서 패배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 최고위원회에 다수 포진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최고위가 지금과 같이 잡음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 여당이 최고위가 오히려 국민에게 또 우려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노정될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고위원 싸움도 지금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특히 5순위에 누가 오를 것인가 이 그렇죠. 부분을 놓고 많이 관심을 두던데 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당대표 선거보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 선거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 이제 뽑혀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5등 안에 친청계 후보가 2명, 친명계 후보가 3명이 배치돼 있는데 5등과 6등의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의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남은 변수는 호남 유권자, 수도권 유권자 거기서 친청 지지자들의 전략 투표, 친명 지지자들의 전략 투표 이것이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친청 지지자들은 뭔가 열세가 되더라도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의지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6등에 있는 후보를 또 5등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근데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배치될까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친청계가 3대 3명, 뭐 친명계가 2명이 된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로 2명을 임명을 함으로써 사실상 최고의 지도부 구성은 4대 3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뭔가 이른바 뭐 여소야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뭔가 당대표와 최고위의 구성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는 아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뭔가 최고위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후에 펼쳐질 상황도 아주 궁금한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떨어진 후보의 정치적 입지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2등하는 후보가 아마 40% 이상의 득표를 거둘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내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설화나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이런 생채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당선된 분이 당선된 당대표가 이런 것들을 품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좀 탕평 인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절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호남 대첩을 앞두고 후보들뿐 아니라 개파 간 신경전도 거센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전대를 둘러싼 이런 갈등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거와 너무 달라졌어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행보 모든 것을 다 파묘한다 그러죠. 다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고 사실상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언론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행태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전국에 하나뿐인 응급이송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의 운영 실태를 짚어봅니다. YTN 취재 결과 이 법인 소속 구급차 한 대에 190건 넘는 압류가 걸려 있는가 하면 누적된 과태료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대한인명구조단이 유일합니다. 이 법인의 지부장이 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구급차 단 2대와 사무실을 갖추면 누구나 지부장 직함을 달고 전국구 영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지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후원금으로 포장된 사실상 권리금이 오가기도 합니다. 시장성 좋은 데는 뭐 3천, 뭐 또 1,000, 또 조금 군 단위 조금 저기 한 데는 뭐 500.
그리고 안 낸 데도 있어요. 대가성이죠. 이처럼 문턱이 낮다 보니 전국 지부만 42곳, 소속 구급차만 80여 대가 넘는데도 정작 법인 본부 직원은 3명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데 실제 각 지부 구급차들이 교통 위반을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된 미납 과태료는 17억 원이나 쌓였습니다. 소속 구급차 한 대엔 압류가 무려 194건이나 잡히기도 했습니다. 법인 차는 운행 정지가 안 됩니다. 전국에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글로 대체 압류가 다 붙어요. 차가 새로 오는 대로 다 대체 압류가 다 붙어버린다고. 각종 부채에 법인 명의 통장마저 압류당하자 오가는 대금은 법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가 섞여 처리되기 일쑤입니다. 법인이 빚더미 속에서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대한인명구조단은 뾰족한 대책도 없이 향후 지부와 구급차를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출근길 참고하셔야 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흑석동 올림픽대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현재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소방당국에 의하면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화재가 완진됐고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흑석동 올림픽대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현재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전소했고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0분 만에 화재는 완진됐는데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을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추가 금리 인상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지속한다는 의미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부총재는 금리 인상, 인하 기조는 경기 사이클과 맞대응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확실한 건 이 사이클에 기준금리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물가 상승 폭이 직전 금리 인상기였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보다는 작지만 상승세가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4% 내린 53,791.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32% 내린 7,72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내린 26,445.4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소폭 상승에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장 초반에 약세를 뒤집고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개장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빨간불 그리고 코스닥은 파란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밤 호르무즈와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안 그래도 내일 미국 물가 지표를 기다리며 경계하던 시장이 더 움츠러든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6,42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현재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8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는데 인텔의 유상증자에 뜨거운 관심이 몰리면서 견조한 AI 투자 심리를 재확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5% 가까이 급등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차익 실현과 삼전닉스 갈아타기 영향으로 다시 주춤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1,410원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도 1,412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변동성, 엔화 가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스콘신주에서 치러지고 있는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이자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 후보의 약진 때문인데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지지자들을 찾았습니다. She has a question for you. Yes. It is. We do support a moratorium on data centers. Yes, you're absolutely right.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같은 민주사회주의자로 신규 데이터 건설 유예와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의료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요리사와 바텐더 출신의 싱글맘으로 한국계 이민자 부모를 둔 한인 2세이기도 합니다. And I'm a daughter of immigrants, and they came here in pursuit of education. So public education is deeply personal to me. And all across the state, we know that strong public schools make for stronger communities. 프란체스카 후보가 넘어서야 할 당내 경쟁자는 미러키 카운티 행정관인 데이비드 크롤리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현직 토니 에버스 주지사와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을 앞세워 중도 성향인 크롤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And so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we elect a candidate that not only has executive experience, but has the ability to coalesce folks around the state to make sure that we ultimately win. 공화당이 홍 후보의 과거 추수감사절을 취소하자는 취지의 SNS 글과 경찰 조직 폐지 지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입니다. 지난주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압둘 엘사이드가 승리한 데 이어 CNN은 위스콘신에서 진보 진영의 약진이 시험대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오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오는 11월 미국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에 도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문화를 대표했던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 심훈의 친필 원고들이 사후 9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고인의 항일 정신이 녹아있는 문학자료 50여 점이 공개됐는데요. 일제의 검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면 삭제를 의미하는 빨간색 도장과 붉은 선이 가득하고 직접 쓴 그날이 오면 단단한 필체에선 일제 탄압도 막지 못한 저항 정신이 전해집니다. 당시엔 검열로 출간을 못했던 시문 시가집이 거의 1세기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접혀 있는 이 면의 안쪽을 보면 연필로 1930년 3월 1일이라고 그 창작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에 3.1절을 맞아서 자신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광복절을 맞아 시문의 항일 정신이 깃든 자료들을 공개한 겁니다. 대표 소설인 상록수 친필 원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1936년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듣고 단숨에 썼다는 55 조선의 남하여까지 50여 점을 기탁받았습니다. 문학 장르에서도 제일 많은 장르를 썼어요. 시, 소설, 수필, 평론, 시나리오부터 자기가 영화도 만들고 시나리오 쓴 데다가 자기가 출연까지 하고 감독도 하고. 7년에 걸친 협의 끝에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는 후손들의 진심과 염원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작품은 조국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곳에 보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2019년 설립해 12만여 점의 한국문화 자료를 수집한 국립한국문학관은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열대야 없이 쾌적하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1.3도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밑돌았는데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절이 한여름인 만큼 더위에 대한 대비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열대야주의보가 전부 해제된 가운데 지난 밤사이 공식적인 열대야는 없었습니다. 폭염특보도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대구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비 예보가 있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은 차츰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지만 내륙은 낮더위속 곳곳으로 소나기만 지나겠는데요. 따라서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친 만큼 만조시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